자, 2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착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실의 착오 쪽을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나름 이제 유형을 4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일단 1유형부터 보시면 일단 구성요건적 착오가 나오면 인식사실하고 발생사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써놓고 항상 생각하세요. 첫 번째, 자기는 범죄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우리 형법 13조에 규정되어 있죠.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땐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3조가 적용돼서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 문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과실범 처벌이 되면 처벌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가고 없으면 무죄로 끝나는 거예요. 자, 제가 크게 형법에서 과실범 5군데 있는 데를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뭐 있을까요? 크게 5군데예요. 불, 방화 이동내, 불, 물, 그 다음에 교통방해, 그리고 과실치사상, 그리고 마지막이 작물에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불, 물, 교통방해, 과실치사상, 그리고 마지막 작물 5군데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적죠. 문제 불에 근데 많아요. 불에 좀 많긴 한데 어쨌든 이런 동네밖에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해 두시고, 자, 그 다음입니다. 이 유형인데 이게 거꾸로예요. 인식사실, 자기는 범죄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범죄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게 이제 우리 형법 27조에서 일부 규율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불능미수 또는 불능범 사례가 되죠. 이거를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라 그러는 거. 그래서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통상 우리가 말도 없이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여 그거는 1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서 고의가 조각되는 1유형을 통상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유형이 그래서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예요. 뒤집어져서. 근데 27조는 한정돼 있죠. 뭐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그때 위험성 있을 때 불능미수로 처벌하게 되죠. 좀 이따 보겠지만 이제 불능미수 위험성 판단 기준이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3유형이 생각보다 많이 써먹은 겁니다. 인식사실은 경한 범죄인데 발생사실이 중한 범죄인 경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형법 15조 1항이 규율하고 있어요.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로 처벌이 되겠죠. 인식한 사실은 경제로 처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써먹은 거 뭐죠? 보통살인 대 존속살해. 그 다음에 또 307조 1항 대 307조 2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동의낙태 대 부동의낙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15조 1항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유형. 이게 자, 일단 둘 다 범죄예요. 인식사실도 범죄고 발생사실도 범죄인데 둘 사이에 불일치가 있죠. 물론 3유형 제외입니다. 통상에서 범죄는 제가 고의범 얘기하는 겁니다. 과실범 빼고. 자신은 A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발생사실은 B 범죄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적용되는 게 뭐예요? 구성요건적 착오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구성요건적 착오 이론.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이 달달 외우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일단 이 착오 이론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뭐죠? 우리가 어떤 착오인가부터 밝혀내야 되죠.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지 추상적 사실의 착오인지 밝혀내고,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면 이 객체의 착오인지 방법의 착오인지를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익하게요,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서 객체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나누더라고요. 쓸모없습니다. 거기선 그런 거 써먹을 데가 없어요. 써먹을 데가 없고, 그리고 실제 사안에서요, 우리가 이제 이쪽 동네 객관식으로도 잘 물어보죠. 선택형으로도 잘 물어보는데 어떤 걸 물어봐요? 항상 물어보면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이 일치하냐 불일치하냐 이런 건 찾는 거 물어본다고요. 그랬을 때는 뭐만 우리가 찾을 줄 알면 돼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만 찾을 줄 알면 돼요.
다른 거 찾으려면 그거 찾아내면 되고 같은 거 찾으려면 그것만 빼고 다 하면 돼요. 그것만 빼고 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찾을 줄 알면 사실은 객관식 할 때는 좀 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을 할 때 1, 2, 3번 유형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 2, 3번 유형에 대해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차이 있을까 없을까? 차이 있을까 없을까? 너무 해괴망측한 질문을 하고 있나요? 자, 뭐예요? 셋은 조문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학설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나올 때 얘들도 일치하는 걸로 하세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결론 동일합니다. 결론 동일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만 제가 이제 이거 선택형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잘 속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 공범과 이제 착오가 주로 등장합니다. 요새는 오늘 교사의 착오 이런 것도 자주 등장하는데, 어쨌든 갑하고 을이요 A를 죽이기로 공모해가지고 추적 중에 을이 A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맞췄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A가 아니라 을의 장인이었어요. 을의 장인이었어. 자, 이렇게 됐었을 때 또 좀 빗나갔다고 해야겠다. 다시요. 정리하겠습니다. A를 죽이려고 을이 총을 쐈는데 빗나가서 장인이 맞아 죽어버렸어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을 할 때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힌트를 많이 드리면서 지금 했는데, 자, 그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 유형부터 검토하세요. 1, 2유형은 아니고 3번 유형이에요. 3번 유형. 이거를 갖다가 대부분 문제를 내면요 어떻게 푸냐면 사람 대 사람 구체적 사실에 차고 빗나가서 방법에 차고. 오케이, 그러면 구체적 부합설하면 A에 대한 살인 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 그러니까 장인에 대한 과실치사,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이미 틀렸어요. 그건 뭐예요? 3번 유형이에요. 인식사실은 보통살인인데 발생사실이 존속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착오유형 이런 거 검토할 필요 없이 그냥 15조 1항에 따라서 그냥 보통살인죄로 처벌되는 거예요. 학설 대립 없어요. 이런 것들 좀 조심하세요. 요거를 내면 많이 이제 걸려들더라 이겁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살인은 보통살인의 고의로 존속살해를 실현한 경우입니다. A를 죽이려다 B를 죽인 그 사례인데 이거는 객체가 존속살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3유형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3유형으로.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구성요건적 착오 이론 관련해서 이제 푸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은요, 이제 병구공법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병발 사례일 때는요 법정적 부합설 가면 죽어도 안 풀립니다. 병발 사례 이게 뭐예요? 갑이 A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A 상처 있고 뒤에 있는 B가 죽었다라던가 A도 죽고 B만 다쳤다라던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부합설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정적 부합설은 학설 4개가 나오는데 어떤 견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예 쓰지도 않습니다. 이때는 구체적 부합설로 가야 돼요. 그리고 공범의 착오일 때는 법정적 부합설로 가는 게 좀 편합니다. 구체적 부합설과도 차이는 크게 뭐 문제는 안 되는데 법정적 부합설로 가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병구공법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그래서 제 사례집 보면 검토할 때 구체적 부합설 어쩔 때는 구체적 부합설 택하라고 돼 있고 어쩔 때는 법정적 부합설 택하라고 해서 논거를 다 써놨어요. 그래서 유도리 있게 가세요. 그리고 우리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입니다. 그 정도는 아실 건데, 병발 사례는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어려워서 그런지 아직 법전형 모의고사에도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등장하지 않았는데 병발 사례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법정적 부합설을 해버리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구체적 부합설을 따라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설명하고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종합 문제입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자주 등장했어요. 자주 등장했고 아직 기출까지는 뜨진 않았던 이런 논점들인데요. 읽어봅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갑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을은 갑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병에게 독약을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병은 을에게 독약을 구해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병은 뭐 하는 거예요? 을이 실제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면 얘는 방조범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지 않으면 병은 지금 어떤 논점이 여기서 검토돼야 되나요? 예비의 방조입니다. 예비의 방조 논의가 되는 거예요. 예비의 방조. 네, 실행에 나가요. 자, 며칠 뒤 을은 커피에 독약을 타 갑에게 주었고 이를 마신 갑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이를 본 을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갑을 살리기 위해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자, 이게 중지미수 자의성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중지미수의 자의성. 물론 착수미수, 실행미수 나오는데 이건 실행미수라고 보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뒤에 가서 봅시다. 을은 치사량의 독약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다른 생각을 하다가 치사량의 현저히 미달, 이 말이 나오죠. 현저히 미달하는 양을 넣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뭐야? 불능미수인지 중지미수인지를 한번 논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걸 중지미수로 가게 되면 얘는 필요적 감면 혜택을 받게 되지만 그냥 불능미수로 가면 임의적 감면밖에 안 되죠. 얘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노력은 지금 똑같죠. 살리기 위해서 병원까지 응급실 데려가서 어쨌든 살렸잖아. 노력은 똑같은데 이거를 불능미수로 해결해버리면 뭐 어떻게 돼요? 피곤에 지금 불리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노력은 똑같은데 오히려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던 실제 독약을 먹였더라면 중지미수가 돼서 필요적 감면인데 실제 독약이 치사량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능미수로 가버리면 불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학설 대립이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는 판례가 없어요. 불능미수의 중지미수는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가 유일하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동네입니다. 우선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뭐다? 처벌의 불균형이에요. 결과 방지를 위한 노력은 동일한데도 만약에 불능미수로만 가게 되면 이거는 불리하게 된다. 불합리가 발생해서 우리 현재 다수설은 불능미수에 대해서 중지미수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 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뭘 쓰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서요? 여러분 생각할 때 불능미수의 위험성부터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불능미수의 중지미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중지미수부터 써버리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불능미수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애초에 불가벌적 불능범이면 중지미수를 쓸 이유도 없어요.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하면 중지미수를 쓸 이유도 없어요. 이게 위험성이 인정돼서 불능미수에 해당할 때 그때 안에서 이제 자의로 중지한 이거를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설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일부 학설에 따르면 당연히 불능범이라서 중지미수, 불능미수의 중지미수를 논할 이유도 없고요. 일부 학설에 따르면 당연히 위험성이 인정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학설에 따를 때 결론적으로 불능미수의 중지미수를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능미수부터 쓰는 게 맞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한번 가봅시다. 며칠 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갑은 을이 기숙사 방으로 들어오면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불을 끈 채 을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갑은 방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얼굴을 가격하여 앞니 2개를 부러뜨렸습니다. 상해입니다. 상해. 갑에게 맞은 사람은 을이 아니라 강도를 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오던 A였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오상방위랑 우연방위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게 자기가 조상에게 버려졌을 때는요, 이 우연방위가 시험장 갔을 때 오상방위로 보여요. 그러니까 오상방위가 우연방위로 보여요. 그래서 평상시에 조상을 늘 기리십시오. 종교를 잘 갖든지. 자, 이런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거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일단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또 이제 불법의 본질, 위법성의 본질 같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현재는 결과방 가치와 행위방 가치, 이게 이제 객관적 요소, 이게 주관적 요소예요. 이 두 개가 대등한 요소로 구성된다고 봅니다. 이게 현재 이원적 인적 불법론이에요. 이원적 인적 불법론. 그래서 결과방 가치, 행위방 가치 둘 다 구성되는 걸로 보는데, 자, 일단 봅시다. 그러면 이 불법을 조각시키려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결과방 가치를 상쇄시키는 요소가 필요하죠. 자, 이게 아까 객관적 요소라 그랬고, 이게 주관적 요소가 돼요. 자, 결과방 가치 상쇄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객관적 불법을 정당화시켜야 돼. 그래서 그거를 객관적 정당화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 정당화 상황. 예를 들어서 뭐요? 강도가 칼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긴급 피난이라면 지금 자기나 타인에게 현재 위난이 발생한 상황,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부당한 침해, 현재 위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행위방 가치, 이게 주관적 요소라고. 그러니까 주관적인 불법을 정당화시키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정당방위에서 방위의사, 긴급 피난에서 피난 의사,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깔끔하게 두 개 있으면 돼요. 물론 이제 정당방위 긴급 피난할 때 뭐까지 필요하죠? 상당한 이유까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깔끔하게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자, 그런데 이제 하나씩 틀어보겠습니다. 틀기 전에 이것부터 쓸까? 자, 일단 이거를 배워두십시오. 이 상황이 뭘까요? 이 상황이 뭘까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고 방위 의사로 나아갔는데 상당한 이유가 없네요. 이게 뭘까요? 바로 과잉방위입니다. 과잉방위. 여기까지 과잉방위야. 자, 그래서 싸움의 경우 판례들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싸움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뭐를 부정하죠? 방위 의사를 부정해요. 공격 의사와 방위 의사 서로 교차한다. 해서 공격 의사를 더 높이 쳐줘서 방위 의사를 부정합니다. 그럼 싸움의 경우에는 과잉방위조차 인정할까 안 할까? 인정하지를 못하죠. 과잉방위는 최소한 둘은 인정돼야 된다니까요. 싸움의 경우이기 때문에 과잉방위도 인정 안 해요. 그 점을 생각하시고. 자, 이제 갑니다. 이 사례와 이 사례입니다. 항상 이런 사례 나오면 먼저 잠깐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내가 찍은 거 나왔다 하지 말고, 위전차가 우연방위는 누구나 찍는 거니까 자기만 찍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나올 거 예상하고 간 거야. 자, 이랬었을 때 뭔가를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항상 객주 이렇게 놓고 풀어야 돼요. 객주 줄여가지고 답안에 언제 답안에다가 옆에다가 이걸 다 쓰고 앉아서 객주를 써야지. 해서 이게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 상황을 생각하라고.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냐 없냐예요. 지금 상황은 부당한 침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안에서는 강도였잖아. 현재 부당한 침해 맞잖아요. 맞지요? 근데 얘는 방인사로 때렸어요. 그냥 진짜 저 자식 친구 아작 내려고, 아작이란 표현 없죠. 하여튼 친구를 때려보려고 그랬어요. 친구 때리려는 공격 의사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연히 정당방위가 된 우연방위 사례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밑에 사례가 뭐예요? 강도 아니야. 강도 아닌데 강도로 인하고 방위사로 때린 사례야. 이게 바로 잘못 상상한 정당방위라 그래서 오상방위가 되는 거죠. 오상방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차분히 갖고 가야 돼요. 잘못 쓰면 까딱 잘못하면 바로 빵점으로 연결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쓰는 연습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상방위는 뒤에 할 것이고, 자, 금방 말씀드린 대로요. 이 불법의 본질에 대해서 현재 이렇다고. 현재 이런데 과거에는 예전에요. 결과반같이 이론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반같이 이론론에 반대로 행위반같이 이론론도 있었다고. 이거를 일원적 인적 불법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원적 인적 불법론 이렇게도 얘기해요. 인적 잘 써야겠다. 인적. 그리고 현재 다수설 요를 뭐라 부른다? 이원적 인적 불법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우연방위 사례가 지금 요거죠. 요겁니다. 요거.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있고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없는 사례입니다. 자, 행위반같이 이론론에 따르면 이 우연방위가 어떻게 평가가 되죠?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있으니까 뭐가 날아가 버리죠? 결과반같이 날아가 버렸죠. 불법의 본질이 결과반같이밖에 없다고 보는 견해인데 결과반같이가 날아갔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위법성이 조각되죠. 또는 무죄설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견해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행위반같이 이론론에 따르면 우연방위는 원래 행위반같이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대로 불법이 존재하잖아. 행위반같이가 그대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로 가요? 기수범설 이렇게 흘러가죠. 됐죠?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 현재 이원적 인적 불법론에 따라서 우연방위를 살펴보니까 원래 객관적 정당한 상황 때문에 결과방같이는 날라가. 하지만 행위방같이는 그대로 있어. 이게 뭐랑 비슷해요? 범죄 결과 발생이 애초부터 불가능한데 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랑 비슷하죠. 구조적으로 이게 뭐랑 비슷해요? 저 이유형 불능미수랑 구조적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원래 명칭은 불능미수 유추적용설인데 어느 순간부터 책들이 다 이름을 바꿔서 불능미수범설 이렇게 갑니다. 불능미수범설. 당연히 현재 이게 다수설이죠. 이원적 인적 불법론, 하빌태적 범죄 체계론은 현재 우리 다수설이니까 이게 다수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연방위는 아직 우리가 기출이 안 됐습니다. 기출이 안 됐어요. 왜? 판례가
특별히 얘기를 안 하니까 없어서 안 내는데 잘 좀 기억하세요. 이걸 억지로 외우지 말고 이렇게 그냥 체계적으로 외우세요. 체계적으로 기억을 하면 되죠. 외우지 말아놓고 외웠어? 기억을 하십시오. 결과방어치료는 행위방어치료는 이원적 인적 불법론. 그래서 연결을 지어가지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우연방해는. 그래서 불법의 본질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조금 더 쓰면 이 아랫니, 앞니 두 개를 부러뜨렸다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이 객관식 대비하면서 하구치 두 개 정도가 부러진 이런 상황 어디에서 봤을까요? 그 판례를? 중상에서 나왔어요. 중상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중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까지도 원래 써주면 좀 더 좋은 거예요. 상해 결과 단순 이쪽 상해지 중상해가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판례 문구를 자꾸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구치 두 개라고 돼 있어요. 아랫니 두 개.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상해 정도는 아니다까지 원래 써주면 더 좋은 겁니다. 자, 밑에 이제 팁에 제가 써놨죠. 구성요건적 착오 문제는 수시로 사례 부분 논점으로 출제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적 착오 유형 중에서 1, 2, 3, 4 유형 제가 써놨어요.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사안에서는 우연방위와 구성요건적 착오 이론이 적용되는 착오를 엮어 출제하는 바 실전 기출문제에서는 아직 출제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 논점으로 정확히 숙지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또한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준용 여부에 대해서 판례 없어요. 판례는 없고 학설 간 대립만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 왜 이러한 준용 여부에 대해 견해 대립이 있는지 문제점에서 그 이유만 잘 밝히셔도 점수를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쟁점 정리 들어갑니다. 먼저 갑의 죄책과 관련 을을 상해할 고의를 가졌으나 우연히 강도 A에게 상해를 가했는 바 일단 사람 대 사람이죠.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객체의 착오입니다. 이 사례가 객체의 착오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정당방위에서 주관적 정당의 요소를 결한 우연방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 법적 효과가 문제됩니다. 자, 다음으로 을의 죄책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함에도 자의로 결과 발생을 방지하였는 바 불능미수에 있어 중지미수의 성부가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병의 죄책과 관련해서는 정범이 불능미수 내지 중지미수에 그친 경우 공범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검토가 돼야 됩니다. 특히 이제 중지미수 인정을 해버리면 이게 바로 그 문제잖아요. 중지미수와 공범 문제잖아요. 공범과 중지미수. 실제 중단한 놈만 중지미수 혜택이 벌어지고 다른 놈은 뭐가 되는 거죠? 장애미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논의까지 언급을 하라는 훌륭한 문제예요. 지금 이게 15년 3차 문제인데 이건 진짜 순수 이론적 문제들로 쭉 흘러가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고 잘 정리해 보셔야 돼. 그래서 강도 로마자 2번부터 봅니다. 갑이 강도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한 죄책. 일단 우리가 뭘부터 검토해야 돼요? 구성요건부터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성요건적 착오를 먼저 쓰는 거예요. 강도 여기서 상해라는 걸 먼저 평가하고요. 갑이 강도 A를 을로 오인하여 상해를 가하는 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대부분 사례가 이렇습니다. 어떠한 견해가 하더라도 웬만하면 다른 논점이 크게 있을 때는 다 결론이 똑같은 객체 착오를 내줘요. 어떠한 견해가 하더라도 웬만하면. 그리고 중지미수 같은 경우에서도요. 불능미수는 분명히 구분을 해줘요. 근데 중지미수는 확실하게 갑니다. 전부 자의성 인정하든 전부 부정하든. 중지미수도 그렇게 가요. 그렇게 돼야 문제 풀기가 편하거든. 근데 불능미수는 꼭 나눠야 돼요. 오늘 문제처럼. 불능범일 때는 아예 그냥 끝나는 거고 불능범이 아니면 불능미수가 될 때 중지미수 논의가 되고 패턴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구성요건적 착오에서는 잡다하게 잘 안 내요. 사례에서는. 객관식에서야 우리가 선택형에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막 잘 물어보는데 사례형에서는 그냥 확실하게 다 되든 다 어떤 견해에도 똑같이 결론이 나는 이런 쪽을 물어봐. 중지미수의 자의성도 마찬가지고요. 그 점을 좀 염두에 보세요. 사례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뭐예요? 구성요건적 착오 이론 어디에 의하더라도 다 똑같잖아요. 구체적 밥설, 법정적 밥설, 추상적 밥설 등 어떠한 견해에 따르더라도 발생 사실인 A에 대한 상해 기수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구성요건부터 검토합니다. 구성요건부터 뭐가 되는지를 꼭 검토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가끔 물어보면 자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해 드리겠지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미치도록 막 바로 원자행을 써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답안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됩니다. 결론에 있어서요. 왜 그래요? 원자행 위치가 어디예요? 책임이야, 책임. 그러면 구성요건부터 검토를 해줘야 돼. 얘가 무슨 죄에 지금 구성요건에 해당한지가 문제되는데 과연 책임이 원자행에 해당해서 조각되는지 아닌지 이런 걸 검토하는 거거든요. 다만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실행의 착수, 만약에 착오가 났어요. 이럴 때는 원자행을 구성요건 당에서 먼저 써줘야 돼요. 왜요? 우리가
원장의 구성요건 모드 해설과 책임 모드 해설에 따라서 실행의 착수 시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게 어떤 착오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 한해서는 먼저 써줘야 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좀 예외적인 거고 우선은보다 원자행 나오더라도 순서를 지키세요. 아무리 쓰고 싶어도 구성요건 위법성 검토하고 책임 다음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세요. 체계를 우리가 무너뜨리면 안 돼. 자, 그다음에 이제 우연방해. 이게 이제 위법성 불법과 관련되니까 이제 여기서 논하는 거예요. 문제점입니다. 사항과 같이 정당방해의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하지만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된 경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소는 위법성 조각 여부예요. 사학설 대립 그대로 써놨습니다. 결과방가치 이론론의 입장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행위방가치 이론론의 입장에서 기수범이 된다는 견해, 이원적 인적 불법론의 입장에서 결과불법이 불능미수 수준으로 낮아지므로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지 않은 견해. 너무 길게 썼는데 짧게 쓰고 싶으면 이원적 인적 불법론 입장에서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지 않은 견해. 이렇게만 쓰십시오. 검토에 따면 더 쓸 거거든. 그래서 판례 11.6 사태에서 피난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긴급 피난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만 판시했어요. 그래서 필요설의 입장이긴 한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주관적 정당화 요소, 불법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위법성 조각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는 한데, 자 참고로 둘 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행위방가치론론이나 이원적 인적 불법론이나 어딘지는 모르겠다. 우리도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12.6 사태 관련해서 이렇게만 평가하고 넘어가셔서 검토 갑니다. 검토해서 우리는 뭘로 가야 돼요? 이상한 데로 가지 마시고 불능미수법적으로 가십시오.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하다고 써야지. 객관적 정당화 상황과 주관적 정당화 요소 모두가 존재한다고 봄이 위법성의 본질과 부합한다. 그래서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결과방 가치는 상쇄되어 구조가 불능미수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원적 인적 불법론의 입장에 따라 불능미수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 일단 내려가세요. 불능미수입니다. 상해 불능미수. 상해죄 일단 불능미수 쪽으로 돼 보이죠. 됐고 이제 을로 갑니다. 갑은 상해죄 불능미수 쪽으로 갔고 이제 을입니다. 현저한 치사량 미달의 독약을 먹인 후 응급실 데려가는 이 문제점 봅니다. 여기다 이걸 잘 써야 된다고요. 행위자가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지만 모르고 결과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때도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우선 을이 갑에게 현저한 치사량 미달의 독약을 먹인 행위가 불능미수인지 불능범인지부터 검토한 후 중지미수의 성부를 판단한다. 됐죠? 순서 먼저 잘 잡고 갑니다. 그래서 현저한 치사량 미달에서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 기준 여러분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구객관설, 구체적 위험설. 구체적 위험설을 뭐라고도 부르죠? 이게 신객관설이에요. 신객관설. 그래서 행위자하고 일반인 인식한 사정이 불일치할 때는 뭘 따라가요? 일반인 인식한 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위험설, 추상적 위험설, 주관설인데 최대한 줄여본 게 이겁니다. 절대적 불능과 상대적 불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객관설, 일반인 또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 위험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위험설,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 위험성을 판단하는 추상적 위험설, 행위자 인식 사정 기초 행위자 위험성 판단은 주관설. 이게 좀 외우기가 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최대한 줄여본 거고요. 나머지 이제 여러분이 쓰긴 이렇게 하고 평가는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돼. 이건 법률 판단 문제가 아니라 상황 판단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판례를 이렇게 써주시면 좋아요. 제가 다양하게도 엮어봤는데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종래, 초뿌리 또는 부자 달인물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한 사안 등 과거에는 구객관설의 입장을 따랐으나 근자에는 소송비용 지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등에서 길게 돼 있는데 그냥 마지막 쓰세요. 추상적 위험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그냥 축약해서 쓰셔도 됩니다. 이 정도 씁니다. 왜 앞에다 학설 이름 썼잖아. 근데 굳이 뭘 또 써 내용을.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구객관설 그리고 근자에는 주로 추상적 위험설의 입장인 듯하다. 이렇게 가시고 이제 사안의 경우 갑니다. 자, 현저한 치사량 미달이에요. 현저한 치사량 미달에 대해서 애매한 게요. 구객관설인데 구객관설 설명할 때 전부 현저한 치사량 미달은 불능범으로 봐요. 현저한 치사량 미달은 불능범으로 갑니다. 그냥 약간의 치사량 미달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상대적 불능으로 갑니다. 하지만 현저한 치사량 미달일 때는 우리는 뭐로 간다? 구객관설에 따르면 절대적 불능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 위험설 가봅시다. 일반인 인식한 사정 뭐죠? 현저한 치사량 미달 독약을 매겼죠. 그걸 놓고 일반인이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그래서 당연히 위험성 없습니다. 하지만 추상적 위험설로 가면 누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판단하죠?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이잖아. 설문에서 행위자는 뭐라고 인식했어요? 행위자는 딴 생각을 하다가
치사량 미달한 거 모르고 넣었죠. 그럼 얘가 생각한 건 뭐예요? 치사량의 독약을 넣으려고 해서 나는 말이 써 있잖아. 지가 인식한 것은 치사량에 해당하는 독약을 넣은 거예요. 이걸 놓고 일반인 위험성 판단합니다. 치사량에 해당하는 독약을 넣었어. 위험성 판단해봐. 일반인이 죽어요. 그러면 당연히 위험성 있게 되는 겁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가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주관설. 볼 것도 없어요. 추상적 위험설에서 위험성이 있으면요, 주관설은 당연히 인식됩니다. 인정됩니다.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시고, 이걸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기 로이어스 팁도 보이죠? 채점기준표에서 단순히 치사량 미달에 독약을 넣었을 경우 학설 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나 사안에서 명백히 현저한 치사량 미달에 독약을 넣었음을 전제하면 학설 간의 위험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간과했다고 보인다. 근데 왜 이걸 넣냐면 채점기준표에서는 그냥 치사량 미달 독약이라고 써놓고는 막 학설 간의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갔어요. 전부 위험성이 있다고. 근데 그냥 치사량 미달과 현저한 치사량 미달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단순한 치사량 미달에는 어떤 견해가 들어도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현저한 치사량 미달 이런 말 나올 때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 이 출제자가 뭔가 오인을 하고 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팁에다 넣어놨는데 어쨌든 현저한 치사량 미달은 좀 다르게 간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갑자기 물어봐야지. 2007년 사법시험 기출문제인데요. 그때 제가 시험장에 있었어요. 시험 보러 갔었을 때 참고로 2007년이 어떤 거냐면 사법시험이 8지선다 출제가 가능했고 2점, 3점, 4점짜리 문제로 나눠졌던 그 첫 해 시험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불능미수 관련해 가지고 유황 사건이 나왔어요. 유황. 갑이 A를 죽이려고 유황을 먹였다. 이런 젠장 일반인의 입장에서 유황을 먹어서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르겠는 거야. 수험생들이. 그리고 그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전년도까지는요. 시험장 갈 때 접수하면 순서대로 그냥 쭉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험 보다 보면 옆에 막 다 그냥 같이 접수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막 얘기도 하고 막 장난치고 그러는데 이때부터 흔들어 버렸어요. 접수를 그냥 인터넷으로 해서 막 무작위로 흔들어 버려가지고 한 고사실에 아는 사람이 없어. 쉬는 시간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리고 그 애가 역대 최저 점수였어요. 사실 커트가 73.1 몇인가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다 막 얼굴이 사색이 돼 있어. 궁금해 죽겠는데 물어보지를 못하겠는 거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유황으로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한테도 물어봐야겠다. 죽어요 안 죽어요? 저는 우연히 시험 보기 한 3일 전인가 신장 개업한 데를 봤는데 유황 오리집이었어요. 안 죽는 건 안 거지. 저는 고맙게 풀었습니다. 근데 출제자가 그렇게 내주면 안 되지. 당황스럽잖아 거기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죽는지 안 죽는지를 모르고 내는 거야. 이걸 내면 어떡해. 그래서 되게 당황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치사량 미달과 현저한 치사량 미달은 다르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는. 자, 그래서 불능미수에 있어 중지미수의 적용 가부. 여기서 학설 대립 이제 한번 가서 보십니다. 결과 발생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으나 행위자의 방지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뭐죠?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결과 불발생이 행위자의 노력 때문에 불발생했다. 이거를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행위자의 노력 때문에 불발생한 거 아니잖아. 원래 불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설. 그 다음 여기는 노력이 가상하다는 거예요. 불능미수의 형은 임의적 감면이지만 중지미수의 형은 필요적 감면이므로 결과 방지를 위한 노력이 동일한 경우 불능미수에 대해 중지미수를 인정하자. 이게 적극설이고요. 그래서 검토 들어갑니다. 불능미수에 대하여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 방지를 위한 노력이 동일함에도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적은, 이걸 하나 더 써주세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적은 경우를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큰 경우보다 무겁게 취급하게 되어 불균형이 초래된다. 무슨 소리예요? 실제 치사량에 달하는 독약을 먹였다면 결과 발생이 훨씬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잖아. 위험성이 컸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필요적 감면을 해주고 애초에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아주 희박한 이런 경우에는 임의적 감면밖에 해주지 않다니, 이게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력 동일하고 결과 발생의 위험성 오히려 적은 경우를 큰 경우보다 무겁게 취급에 대해서 불균형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다수설대로 불능미수의 경우에도 중지미수 성립을 인정하는 적설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고 만약에 여기서요 처음부터 불능미수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아버리면 자의성 판단할 여지가 없어요. 자의성 판단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불능미수 중지미수 적용시켜줘야 이제 자의성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의성을 먼저 판단하지 마세요.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적용과부터 논하고 적용될 때 이제 중지미수의 자의성을 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상에 1에서 살려주면 어떠한 견해에도 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객주 F 절규입니다. 객주가 F 학점 맞고 절규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객관설, 주관설, 프랭크 공식, 절충설, 규범설 어떠한 견해가 하더라도 자의성 인정. 시간 없을 때는 그냥
자의성 판단 관련된 어떠한 학설이라도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점수 좀 더 받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학설이라도 써주면 조금 더 준단 말이에요. 이름이라도 쓰면. 그래서 객주 F 절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의성이 인정됨으로 의뢰행위는 살인죄 중지미수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우입니다. 을이 현저한 치사량 미달의 독약을 커피에 타 가볍게 마시게 하는 행위에 대한 위험성 판단과 관련 구객관설과 구체적 위험설에 따르면 애초에 살인죄 불능범에 해당하므로 불능미수 중지미수 적용 여부를 논의할 실익이 없이 살인죄 구성력 해당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고, 그러나 14페이지 가시면 나머지 두 견해죠. 추상적 위험설과 주관설의 입장에 따르면 의뢰 행위는 살인죄 불능미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의 불균형을 고려 불능미수에 대하여도 중지미수를 인정하자는 견해에 따르면 살인죄 중지미수에 해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이런 문제도 만들기 쉽죠. 이거를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변호인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해봐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불능범으로 그냥 끌고 가면 애초에 끝나는 거예요. 불능범으로 끝나가는 게 가장 유리하고, 제일 안 좋은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능미수 위험성 인정해서 불능미수 인정하고 중지미수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임의적 감면밖에 안 되잖아요. 됐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불능범으로 처리해서 무조건 무죄가 나오게 해버린 거, 구성계당성 자체가 조각되게 만들어버리는 게 가장 유리한 거고, 가장 불리한 것은 일단 위험성을 인정해서 불능미수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지미수까지 적용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불능미수로만 처리되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이런 것들도 자꾸 업그레이드해서 생각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병입니다. 을에게 독약을 준 행위, 구해준 행위.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을 볼 때, 사례 같은 거 볼 때 문제점 잘 안 읽고 가죠.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의 특징, 교과서에서 의라던가 취지 잘 안 읽고 가죠. 근데 한 번씩 이제는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공부 안 됐을 땐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도 공부 좀 했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을 읽으시면 이게 왜 그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공법상의 제도들 있잖아요. 형사소송으로 이제 한정을 하게 되면 어떤 취지들 있잖아요. 어떤 제도의 취지, 공소장 변경의 취지. 이게 뭐예요? 공소장 변경 왜 인정해 주죠? 공소장 변경. 법원에서는 뭐예요? 심판 대상 명확하게 해주잖아. 다시요. 공소장 변경이니까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실체 진실의 발견도 있지만, 실체 진실도 발견도 있지만 공소장을 먼저 특정해 가지고 오는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죠. 제가 변경제도 잘못 얘기했다. 공소장이 특정,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가 뭐죠? 항상 나오는 거. 공소장 관련해서 우리가 쓸 얘기가 뭡니까? 공소장 변경의 한계라든가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에서 늘 쓰는 말이 뭐예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에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공소장 일본주의도 사실은 그런 취지고, 적정한 판단, 공정한 재판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앞에 써 있어요. 요건이 아니라 의 취지에 써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고 않고 하죠. 이런 취지 같은 걸 원래 어디 쓰는 거예요? 썰 풀 때, 할 말 없을 때, 자기가 A 견해를 택하고 싶을 때, 주로 그게 다수라면 판례라고요. 그 취지가 다 써 있는 거야. 그거 한마디 써줘야죠. 우리가 제일 당황할 때가 뭐죠? 당황한 게 아니라 깝깝할 때가, 이거 지금 학설을 따라가고 싶은데, 이 판례를 따라가고 싶은데 그 논거를 끄집어내지 못할 때 있잖아. 그냥 판례가 이랬다 아무 말 없이 따라갈 때 이게 조금 애매하잖아. 판례 소개하고 이러저러하니 판례가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가지면 참 좋은데, 그런 거 생각할 때 쓰는 게 이제 그 얘기예요. 물론 형소는 제일 편해요. 할 말 없으면, 유죄하고 싶으면 실체 진실의 발견, 그리고 무죄로 가고 싶으면 적법 절차, 적정 절차의 원리 이런 거 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절충하고 싶으면 좋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 것들 썰 푸는 거니까 취지들 이제는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점 같은 걸 잘 보시라고요. 사례결 같은데 그런 걸 잘 써 있어요. 병이 의뢰 요청에 따라 독약을 구해준 행위는 살인죄 방조행위에 해당하는데, 공범 종속성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종속성설의 입장에서 병에게 살인죄 방조범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정범인 을이 살인죄 실행의 착수에 이르러야 된다. 또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 경우 정범의 불능미수나 중지미수가 방조범인 병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초에 아까 봤던 구객관설이나 구체적 위험설에 따르면 처음부터 정범인 을의 행위가 불가벌적 불능범이죠. 구성요건 해당성도 없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얘는 뭐예요? 처벌 못해요. 공범 종속성설에 따라서 그 얘기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을에게 살인죄 실행의 착수 인정된 경우. 을이 갑에게 현저한 치사량의 미달 독약을 커피에 타 갑에게 마시게 한 행위에 대한 위험성 판단과 관련 구객관설과 구체적 위험설에 따르면 살인죄 불능범에 해당 실행의 착수도 인정할 수 없어 병 역시 공범 종속성설에 따른 한 방조범의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상적 위험설과 주관설 입장에 따르면 을의 행위는 살인죄 불능미수에 해당하므로 살인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병도 살인의 불능미수에 대해서 방조범의 죄책을 지게 된다. 다만 불능미수에 대해서 중지미수의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에 따를 때 정범 을에 대한 중지미수의 효과가 방조범인 병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다음 논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그겁니다. 을의 중지미수, 정범의 중지미수가 공범인 병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자연스레 나와주는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 중지미수는 인적 처벌 소멸사유입니다. 다시해서 뭐예요? 일신 전속적이에요. 자의성 갖고 있는 놈만 중지미수 혜택을 받는 거죠. 그때 쓰는 말이 이거예요. 인적 처벌 소멸사유로서 일신 전속적이다. 이 말을 쓰세요. 그래서 자의로 중재한 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공범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다른 공범은 장애미수로 처벌된다. 됐습니다. 결론 났습니다. 사안의 경우 방조범인 병은 정범인 을이 중지미수 처벌된다 하더라도 중지미수가 인정되기 전인 살인죄 불능미수에 대해 방조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에서 여기서 또 애매한 게 장애미수로 끝을 내면 안 돼요. 이거 제가 해설 달다가 몇 번을 고쳤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순간 중지미수 혜택이 안 가니까 중지미수 그냥 처음엔 장애미수라고 썼어. 근데 얘는 뭐였어요? 이미 불능미수까지는 따라온 애잖아. 불능미수 따라온 애를 갖다가 갑자기 장애미수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중지미수의 혜택만 부여하지 않을 뿐이에요. 뒷부분 조심하세요. 다시요. 원래 우리가 한 놈이 중지미수가 되면 다른 놈은 장애미수가 되잖아. 그거는 뭐예요? 원래 결과 발생이 가능했던 상황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은 이미 병은 불능미수의 종범까지는 따라왔어요. 불능미수의 종범까지는 혜택을 보내라고. 이걸 갖다가 이제와 새삼스레 장애미수로 돌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불능미수까지 책임을 지면 됩니다. 살인죄 불능미수의 방조범입니다. 저도 이거 해설 달다가 순간 처음에는 그냥 장애미수 써놓고 나중에 다시 쭉쭉 넘겨보다가 해결을 다시 한 겁니다. 이 부분은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사안 해결은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4번을 한번 가서 봅니다. 16페이지 가서 보십시오. 16페이지. 16페이지. 질문 안 하니까 졸라 그러는데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자, 사례 4번. 여기는 좀 이제 편합니다. 이 동네가요. 계속해서 요새 잘 나와요. 공범의 차고. 다시 해서 뭡니까? 정범의 일정한 그러니까 공범 중 1인 또는 뭐 교사 정범 사이에서도 나오고 공동 정범끼리도 나와요. 쉽게 해서 공모할 때는 A를 죽이자 그랬는데 잘못해서 한 놈이 B를 죽이고 온 거야. 이랬을 때 직접 착오한 놈은 분명히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객체 착오를 합니다. 이게 다른 공범에게 무슨 착오가 되냐 이거예요. 이런 돈이 다시 공범 중 1인의 객체 착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 착오가 다른 공범에게 어떠한 착오가 되는지 이거예요. 견해들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뭐랑 비슷합니까? 방법의 착오죠. 방법의 착오. 저는 요 놈을 통해 가지고 A를 죽이려고 했는데 빗나가서 B 맞은 꼴이 돼요. 구조적으로 방법의 착오로 봅니다. 이게 다수설입니다. 여기도 판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죠. X회사 대표이사 을은 개인 사정으로 채권자 갑에게 빌린 5천만 원을 변제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갑에게 채무 변제 유예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갑은 을에게 이번 기회에 빚도 갚고 을의 자금 사정도 해결할 겸 A가 보유한 현금을 훔치라고 시킵니다. 자,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뭐만 교사한 거예요? A 현금만 훔치라고 지금 사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정범의 객체 착오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게 들어가는 거였군요. 이게 정말로 공범의 착오 문제네. 공범의 착오. 현금을 훔치라고 시켰다. 이에 을은 A의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범행당을 23시경. 형사법에서는요. 야간인지 주간인지가 매우 중요하니까 시간 체크 잘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지저분하게 될 때는요. 8월 15일 19시 30분과 7월 15일요. 7월 15일 19시 30분과 1월 15일 18시 30분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7월 15일 19시 30분은 야간이에요, 주간이에요? 주간으로 갑니다. 주간이에요. 해 떠 있어 아직. 그리고 1월 15일 18시 30분은 야간입니다.
이런 지저분한 문제도 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형법은 야주절이 아니냐로 이제 연결되는 문제인데 형사소송은 왜 내요? 형사소송법 125조를 가면 야간 집행 제한이 있어요. 영장 집행할 때 그 문제가 연결돼요. 그건 특히 연결되는 게 왜 나오느냐?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이라던가 긴급 체포 후에 압수수색 검증이 있잖아요. 216조 1항 2호, 217조 있는데 걔들이 220조 요급 처분 적용되냐 안 되냐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런 거랑 직결되는 문제니까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야간인지 주간인지. 물론 영장에 야간 집행 된다고 써 있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런 문제는 안 내요. 그런 영장은 문제에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 꼭 주의하십시오. 천문학적 해석설로 가시고. 그래서 야간에 외출 중인 A 집에 들어가 A 소유 현금 1억 원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현관을 나옵니다. 자, 아무 문제 없네요. 여기까지 야간 주거침입 절도 기수입니다. 여기서는 기수야. 그런데요. 외출을 예정보다 일찍 귀가하던 A와 마주칩니다. 도망갑니다. A는 을 체포하기 위해 1분간 계속 추적하여 A 집에서 300m 떨어진 골목에서 을과 마주쳤고 을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A 복부를 강하게 일에 넘어뜨려 3주간의 치료를 위한 상처를 입히고 1억 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자, 준강도인데 상처까지 입혔군요. 준강도 상해 또는 뭐 강도 치상, 네, 중강도 상해로 뭐 가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강도 상해를 가야 쓸 내용이 더 나옵니다. 준강도 상해로 가시고 문제는 여기서 왜 300m 떨어진 골목과 이런 얘기까지 했죠? 1분간 추적. 절도의 기회를 써달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냥 현장에서 바로 때려버리면 특별히 절도 기회가 문제가 없어요. 체포메탈 목적으로 때려버린 거니까 바로 중강도가 되는데 이처럼 추적하고 무려 300m 떨어진 곳이잖아. 그래서 최초의 절도 장소로부터 떨어진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있는 상황에서 때렸을 땐 이건 뭐가 돼요? 절도의 기회를 열심히 써달라는 겁니다. 당연히 절도 기회 부정될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어떤 문구를 쓰는지 보도록 하고 강도 상해까지 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을은요 야주절이요 준강도가 되고 강도 상해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강도 상해인데 문제는 갑은 뭐까지만 시켰어요. 얘가 절도만 하라 그랬잖아. 그리고 여러분 주거침입 같은 것도 얘는 교사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따지면 절도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주거침입도 얘는 교사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강도 상해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 이게 질적 착오인지 양적 착오인지를 따져가야 됩니다. 질적 착오인지 양적 착오인지를.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교사범이에요. 교사범이 사주한 범죄에 대해서 정범이 실행을 했는데 이게 질적 착오야. 책임져 안 져? 안 져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적 착오면 고의가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히 여기는 아니지만 결과적 가중범일 때는 뭘 써야 돼요? 결과적 가중은 예견 가능성 이걸 가지고서 예견 가능성 있으면 거기까지 중앙 결과까지 고의범 책임을 지고 고의범이 아니라 그 교사범 책임을 지고 아니면 이제 그냥 기본 범죄까지만 중첩되는 범위까지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논의들이 이건 어디서도 똑같냐? 공동정범의 착오도 똑같이 갑니다. 됐어요? 그리고 교사의 착오에서는 여기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뭐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냐면 기도된 교사가 있어요. 기도된 교사. 그 패턴은 어디서 나오냐면 강도를 사주했는데 요놈이 가서 절도만 했을 때 그때 이제 주로 나오는 게 기도된 교사를 써먹게 되는 거예요. 기도된 교사는 언제 쓴다? 교사한 범죄 예비음모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예비음모가 있을 때. 기도된 교사가 뭐예요? 효과 없는 교사와 실패한 교사 두 개가 있잖아. 만약에 사안을 달리해서 강도를 교사했더니 요놈이 절도만 했어요. 이렇게 되면 절도한 놈은 그냥 절도범 책임만 질까요?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시킨 놈은 기도된 교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승낙까지 했으면 정범도 뭐가 돼요? 강도 예비음모도 돼요. 강도 예비음모와 절도의 상경이 되는 거야. 교사한 놈도 마찬가지예요. 강도 예비음모와 절도 교사의 상경이 돼버려요. 기도된 교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심하세요. 근데 여기선 그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넘어갑니다. 그냥 질적 초과인지 양적 초과인지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박스에 있는 거 여러분이 잠깐만 3번 한번 보시죠. 3번 문제를 봐야 되겠네. 만약 갑이 을에게 그대로 나왔구나. 강도 지시를 써놨네 여기. 그래요. 만약 갑이 을에게 A에 대한 강도를 지시하고 이에 동의한 을이 어두운 밤에 퇴근하는 B를 A로 오인하여 B의 재물을 강취했다. 어쩐지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더라. 다시요. 문제가 전혀 달리 가버립니다. 우리 해결했던 거랑. 만약 갑이 을에게 A에 대한 강도를 지시하고 이에 동의한 을이 어두운 밤에 퇴근하는 B를 A로 오인하여 B의 재물을 강취했다. 그렇지? 그래서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게 맞는데 갑자기 달라져서 좀 당황했었던 거였는데 이게 맞네요. 결국 이게 뭡니까? 정범인 을이 B를 A로 오인했죠.
B를 A로 했잖아. 이게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 착오잖아. 이게 바로 누구에게? 교사범에게 어떠한 착오가 되냐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법의 착오입니다. 여기선 그 문제로 한정했습니다. 앞에 문제가 여기서 생략돼 있지만 다른 쪽에서 물어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질적 착오, 양적 착오 나눠지고 그런 문제가 등장이 될 겁니다. 이건 뒤에 있어요. 뒤에. 자, 그래서 본 사례는 밑에 박스에 써 있는 것처럼 읽어봅시다. 구성요건적 착오 중에서 구성요건적 착오인으로 적용되는 가장 전형적 사례에 해당하는데 사유형 근자의 정범의 객체 착오가 공범에게 어떠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러 정렬의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정범의 객체 착오는 공범에게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이 다수설이므로 수험의 효율성을 위하여 판례 태도에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결론을 내리신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구공법 그랬잖아요. 이게 공범의 착오가 해서 법정적 부합설로 가는 게 편하다고 효율성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울러 형법에 똑같은 논점이 두 군데 더 나옵니다. 보세요. 첫 번째, 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객체 착오. 이것도 똑같은 논의가 가는 거죠. 간접정범에는 어떤 착오가 되냐? 구조적으로 방법의 착오하고 유사합니다. 마지막 하나, 이거 나오면 여러분이 상당히 흔들릴 건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해서 구성요건 모델설의 입장에 따를 경우 심신장애아 실행행위 시 객체 착오에 빠진 경우 이것도 방법의 착오하고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구성요건 모델설은 언제가 실행의 착수식이죠? 구성요건 모델설이 하면 미안해요. 한참 전에 공부했던 걸 떠올리게 해서 원장에서 구성요건 모델설은 언제? 원인 설정행위예요. 쉽게 해서 술 먹을 때 바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그리고 얘들이 간접정범 유사설로 끌고 간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술을 먹은 자신을 도구처럼 이용한 거죠. 이제 총으로 변한 거예요. 자신은. 술 먹을 때 뭐 한 거예요? A 죽이려고 지금 술 먹었어. 근데 이 자식이 뭐예요? 가가지고 무슨 착오 했어요? 객체 착오를 일으켰더라도 실행의 착수 시기가 저 앞이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뭐랑 비슷해? 방법의 착오랑 비슷해요. 이미 자기가 총이 돼가지고 술을 먹을 때 총이 발사된 거야. 원래 A양에서 쐈잖아요. 근데 빗나가서 어떻게 간 거야? 실행행위 시에 B가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방법의 착오로 갑니다. 그래서 형법에서 똑같은 논의가 총 3군데 나와요. 네, 세 번째는 아직은 우리 시험에서 나오기는 좀 빠릅니다. 그래서 빼더라도 두 군데는 똑같습니다. 교사하고 간접정범하고 구조가 똑같잖아요. 정범의 객체 착오 또는 피이용자의 객체 착오가 간접정범이나 교사범에게는 방법의 착오가 된다. 논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쟁점 정의 가보도록 합니다. 팁은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17번에서 먼저 강도의 교사를 받은 정범을이 B를 A로 인하여 재물을 강취한 경우 죄책을 살펴보고 이처럼 피교사자인 을의 객체 착오가 교사범인 갑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착오 견해 대립 살펴본 후 판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을의 강도죄 성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 착오 효과. 이 학설 쓸 때는요, 이 문제점을 꼭 쓰십시오. 학설 만약에 쓰게 된다면 이처럼 학설 안 쓰고 갈 수는 없을 때 이때는 이 말을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어느 정도 부합할 경우에 인식사실에 대한 고의를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로 전용 내지 유용할 수 있냐입니다. 칠판 보세요. 분명히 고의가 서로 다르잖아요. 사유형에서 각 범죄에 대한 고의가 서로 달라. 이랬을 때 현재 인식했던 인식사실에 갖고 있었던 이 고의를 발생사실인 여기에다가 어디까지 전용해서 써먹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구체적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이론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던 고의를 과연 여기에다가 전용하거나 유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지 이 논입니다. 어디까지? 학설 대립입니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술 인정하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으로 부합하는 경우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술 인정하는 법정적 부합설, 그리고 가벌적 사실이라는 점에서 추상적으로 중첩하는 범위 내에서 경한죄의 고의기술 인정하는 추상적 부합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추상적 부합설은 시간 없으면 빼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얘만 독자적으로 쓰는 문제를 객관식에서는 물어봐도 선택형에서 물어봐도 사례형에서 안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상적 부합설은 빼버려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우리 쪽에서. 그래서 판례태도, 자, 갑이 형수 을을 살해하려고 몽둥이를 내리쳤으나 등에 엎여있던 조카 병에 머리에 맞아 병이 사망한 사안에서 이게 바로 뭐예요? 방법의 착오잖아요.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수를 죽이려는 이 살해의 고의가 병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법정적 부합설입니다. 이 사례를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이 형수 을을 살해하고 몽둥이를 내리쳤으나 등 옆에 있던 조카 병 머리에 맞아 병이 사망한 경우 그냥 뒤에 말이 어려우면 뭐라고 쓰시면 돼요? 병에 대한 살인기술 인정했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법정적 부합설이다. 그렇게 결론 내려도 됩니다. 막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위성이 어렵잖아 이런 말. 그래서 이런 걸 싹 바꿔주세요. 바꿔가지고 병에 대한 살인 기술을 인정하였는 바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사실관계 쓰시고 좀 말 편하게 바꿔 쓰십시오. 이게 요령이에요. 제일 답답한 분 여러분들 중에 암기 그냥 타고났을 때부터 암기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이러면 그냥 판례 원문 그대로 쓰세요. 근데 여러분이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니까요. 막 쓰다 보면 안 헤어지는 문구가 있죠. 왜? 제가 평상시 쓰는 조사가 아니야. 평상시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 그런 거 살짝 바꾸세요. 핵심 키워드가 아니란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세요. 알겠어요? 그 정도는 다 인정해줘. 핵심 키워드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오늘 첫날이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수업이 많아가지고 첫날인지 둘째 날인지 헷갈리네. 그래서 어디에요? 제가 핵심 키워드 그것만큼은 제가 꼭 갖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건드리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조금씩 바꾸세요. 그래도 지장 없습니다. 근데 되게 저도 채점을 할 때 정말 원문 그대로 외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동그라미 치고 막 퍼펙트라고 써줘요. 자동으로 그렇게 가. 근데 그 점은 있다는 거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최대한 갑시다. 검토입니다. 추상적 부합설은 원래 안 써도 되는데 썼다면 이렇게 가세요. 추상적 부합설은 발생하지도 않은 경한범죄 기술을 인정한 점에서 타당하지 않고 구체적 부합설은 고의 기술 책임을 인정한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그래서 여기선 판례 따라갔어요. 왜? 공범의 착오에서는 제가 법정적 부합설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소하다는 점에서 법정적 부합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갑니다. 이 논거 우선은 외워두십시오. 법정적 부합설 갈 때 이거 써먹을 겁니다. 나중에 구체적 부합설 갈 때는 법정적 부합설을 어떻게 까는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사안의 경우입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학설 간의 이견이 없다. 길게 써놨는데 사안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죠. 어떠한 학설에 가더라도 발생 사실인 B에 대한 A입니까? B입니까? B 맞죠? B에 대한 강도 기수되는데 의문 없다. 이렇게 짧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길게 써놨는데 그냥 어떤 학설이 하더라도 발생 사실인 B에 대한 강도 기수된다는데 의문이 없다. 이렇게 짧게 쓰셔도 돼요. 넘어가서 봅시다. 논점은 3번입니다. 이게 제일 잘 써줘야 되는 거예요. 강도죄 교사범의 성분. 그래서 피교사자의 객체 착오의 효과 나오죠. 1번. 교사범은 정범에 종속되는 협의의 공범이기 때문에 착오론에서도 정범에게 종속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요. 이것도 나름 논거는 돼요. 왜? 공범 종속성을 정범이 행한 것까지만 따라가라 이거잖아. 그러니까 정범의 착오도 똑같이 공범에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착오설도 있는데 소설입니다. 그 2번 피교사자의 객체 착오를 교사자의 관점에서 보면 방법의 착오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구조. 이게 논거입니다. 그래서 방법의 착오설. 검토입니다. 교사자의 입장에서 피교사자의 객체 착오는 자신이 의도했던 객체의 타격을 가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의도했던 객체를 때리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방법의 착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의 착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객체의 타격을 가지 못했다. 원하던 객체. 이게 방법의 착오라는 거죠. 그래서 사안의 경우입니다. 사안에서 피교사자인 을이 B를 A로인 강취한 것은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이는 교사자인 갑에게는 방법의 착오가 된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구성요건적 착오 이론 중 판례가 취하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차이가 없다고요. 객체 착오는 방법의 착오건. 갑은 발생 사실인 B에 대한 강도죄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까지만 써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배점 더 받고 싶어서 결론 하나 써주라고요. 다만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인식 사실에 대한 미수죠. 뭐 A에 대한 강도 미수에 대하여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왜요? A에 대한 강도 미수와 B에 대한 과실 강도잖아. 과실 강도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A에 대한 강도 미수에 대해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되는 거야. 근데 어색하죠. 구체적 부합설 가니까 어색하잖아. 그래서 제가 법정적 부합설 따라가는 게 제일 좋다니까요. 판례 태도이기도 하고 이쪽 동네에서는. 어쨌든 하나 써주시면 배점은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논을 지나갔고 그 다음에 위법성은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